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조교를 맡은 박지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에 앞서 협의회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는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을 구성한 국내 유일의 다학제적 전문 조직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들으신 후 저희 조직의 뜻이 맞으시다면 회원가입도 가능하니 홈페이지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 3주차이며 12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손들기 기능을 이용해서 흔들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혹시라도 아직 사전 설문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사전 설문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육이 유의미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사회자님께 바통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지난주까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들 건강권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세계적인 트렌드나 우리나라의, 관련된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 아동들의 이제 건강권 문제를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최고 전문가이신 조주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현재 총신대 교육 교수로 계시고요. 박사학위는 교육사회 쪽으로 주로 이제 장애인들의 건강과 교육 불평등 쪽에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애 아동하고 다문화 아동 쪽 여러 가지 그 학회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교육하고 건강,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실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아이 자존감 뭐 키우기, 그렇게, 재미있는 강의도 있으니까, 약간 좀 졸리긴 하겠지만, 아마 그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지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정혁 교수님 너무 소개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동 청소년 장애인의 건강과 교육 특방을 맡게 된 조주입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저는 이제 이 장애 아동들 건강과 교육에 관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학생들도 많이 만나면서 사실은 이제 질병과 장애를 저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보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냥 교육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제가 제 경험 같은 것들 같이 나누고 선생님들이나 뭐 학생분들께서도, 이렇게 서로 의견 공유해 주셔서 저희가 서로 오늘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2시간 동안 진행이 될 건데요. 제가 시작 전에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오늘 강의의 이제 전제라는 것이 우리가 장애를 의학적인 상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부당함 때문에 일정 부분 생겨난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의 목적은 물론 이제 제목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의 건강과 교육을 보는 것이지만 장애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삶의 형태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우리가 서로 알아야 장애인의 건강권도 지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장애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은 차별적인 이제 부분에 관해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과 독일에서 지냈을 때를 이제 돌이켜보면 어떤 인종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실제로
저 사람이 정말 잘못하는 거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거를 알고 창피해하는데요. 이 장애와 관련해서는 어떤 차별적인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이게 잘못되었구나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애를 제대로 알아가는 방향으로 장애인의 건강과 교육에 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제 누가 장애인인가,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장애인의 건강에 대해서 보고, 교육에 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장애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저항을 하면서 아이들의 자아 존중감을 올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입니다. 혹시 누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곽성희님, 누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답이라는 거는 없는데요. 우리가 유엔이 정의하는 장애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손상이라는 것은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 또는 이제 비정상을 뜻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손상과 다르게 장애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인간에게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 또는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방법으로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이나 결손을 뜻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가 장애를 정의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는 장애인의 권리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에 있는 손상과 장애를 구별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손상을 장애로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이제 큰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엔이 정의하는 장애, 디서빌리티에도 큰 한계를 보이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손상을 장애로 보지 않고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을 장애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이 활동 안에서는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범위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활동이 일정 부분을 비정상이라고 보는 관점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비장애인은 원래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비장애인은 원래 비정상이 맞는 걸까?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전 아니다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조선 후기의 풍속 화가인 김중근이 그린 병신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보시면 4명이 서 있고 한 명은 이제 다리가 없고 가장 왼쪽에 그 목발을 짚고 있고요. 또 이제 중간에는 좀 키가 큰 사람이 있는데 손이 이제 조금 꺾여 보이고 지팡이를 이제 들고 있죠. 제가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일할 때 그때 이제 소아정형외과에 계신 교수님께서는 이게 이제 뇌성마비를 가진 분 같아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저신장증으로 보이는 이제 사람이 보이고 가장 이제 오른쪽에는 등이 굽은 사람이 이제 보입니다. 이제 여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제 4명을 보면 그림 제목처럼 모두 다 병신들인데요. 저는 사실 이 단어를 이제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 이유는 이 단어가 원래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단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병신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비하하는 모욕적인 단어로 쓰이고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병의 몸신자, 그래서 몸에 그냥 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을 뜻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장애에 관련한 자료를 찾아보면
과거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존재했지만 사회가 이들에게 투사하는 모습이 현재와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다양한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병신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장애인들을 슬프거나 불쌍하게 그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그저 다양한 유형의 신체적 손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다채롭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료는 근대 이전에 몸에 병을 가진 사람들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더 자유로웠다는 사회적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만 국한된 그런 현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굉장히 많은 사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1568년도에 벨기에에 있는 피터르 브리엘이라는 사람이 그린 더 크리플스 절름발이라는 이제 그림입니다. 이 사람은 16세기 북유럽에서 활동했고요. 아까 이제 보셨던 김중구처럼 풍속화가였던 김중군처럼 이분도 자연과 농민의 생활의 풍속화를 주로 그렸던 화가였습니다. 이분이 1568년도에 벨기에 상해상을 보여주는 아주 많은 그림을 남기셨는데요. 그 사람이 그린 그림들 중에서는 당시에 걷지 못하거나 다리가 없는 사람을 어떤 절름발이나 아니면 더 블라인드라고 맹인이라고 했지만 지금과 같은 장애인 disabled person이라는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는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는 인간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사실은 근대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질문은 우리는 장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점인데요. 장애라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또는 사회생활의 주요한 영역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일정 부분 또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부족한 것을 장애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요인, 몸이 가진 손상 같은 거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 그리고 개인이 가진 어떤 문화 경험상의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장애는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다,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꼭 몸에 눈에 보이는 손상이 있지 않아도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노인, 임신한 여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기간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을 장애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러한 정의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를 생물학적인 요인, 그러니까 몸에 있는 손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보아야 한다는 이런 부분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장애는 이제 개인이 가진 손상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장애가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도 이건 이제 카툰인데요. 이분은 이제 존 칼라한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분은 이제 20대 정도의 사고로 사지마비를 가지고 장애 차별적인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카툰을 많이 그렸던 작가이신데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는 돌아가셨지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이제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인 건강법이 만들어졌는데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건강이 법적인 권리로 보호받고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단이 없는 등의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듯 물리적인 구조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이제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장애에 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장애가 문화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르네오 중부 푸남바족과 케냐의 마사이족에서 보고 있는 장애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장애를 대개 일상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생물학적인 또는 신체적인 손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서양의 의학적 관점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거나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에 관한 인식이 사회들 간의 차이를 보이고 또 문화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라는 증거들이 다양한 종족 사회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보르네오 중국 푸남바족과 케냐 마사이족의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르네오 중국 푸남바족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비정상으로 간주하거나 비가시적인 존재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여전히 분리되어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을 가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자연스러운 것이지 입에 담을 수 없거나 숨겨야만 하는 무엇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푸남바족은 서사회에서 중요시하는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이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또한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상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의 능력 안에서 자기의 몫을 수행하면서 사회에 속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농사를 짓는 지역에 만약에 아이가 다리를 좀 사용하지 못하는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면 그 아이는 자신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인가를 이 공동체에서 해야 하는데요. 사실은 동일하게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밭을 갈 때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밭을 갈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보는 관점이 사실은 우리 서구 사회 그리고 또 서구 사회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케냐 마사이족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좀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장애인을 케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색하고 느리며 힘들게 걷는다라는 의미로 도마뱀이라는 용어로 일컫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번 강조드리면 이게 장애로 보지 않는다는 어떤 의미냐면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쉽게 걸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도마뱀이라는 용어로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불운을 지닌 아이를 뜻하는 엔코키라는 용어로 일컫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은 직접적으로 직역을 했기 때문에 뭐 불운을 지닌 아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재수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얼굴이 큰 사람이나 아니면 손이 큰 사람, 하나의 손가락이 긴 사람 이런 것처럼 정말 안타깝다라는 의미에서 사실 이런 용어로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사이족에게 손상이라는 것은 신에 의해서 생겨난 것으로 인간이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는 자신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한 부분일 뿐이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되게 가지게 되는 왜 나에게 장애가 생겼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부족 사람들은 왜 장애가 생기게 되었을까? 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질까? 라는 질문을 공동체에 던지고 그것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일과 사회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사회적 조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장애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인간관계의 이런 상호작용에 관한 탐색을 통해서 찾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의 이제 건강권법이나 아니면 특수교육법, 그래서 통합사회로 나아가는데 만들어진 많은 법률의 전제와 동일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는 개인이 가진 손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장애는 구조적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손상은 그 자체로도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더라도 이런 고통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이들이 이제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의 몸에 대해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괴롭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재생산되는 이런 장애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장애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이해를 해봤으니까 아동 청소년 장애인의 건강에 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아픈 사람일까? 보통은 이제 아픈 사람이라는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장애인이 항상 아픈 사람이냐? 장애 아이들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육상 선수이자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에이미 멀린스라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제 건강한 몸, 그리고 굉장히 멋진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제가 부러워하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청소년인데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이제 즐겁게 생활하시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신문에 많이 나와서 뉴스에도 나와서 알고 계시겠지만 다운 증후군을 갖고 계시고 그림을 그리시는 이제 정은혜 작가분이십니다. 저도 이제 이분한테 원데이 클래스로 가서 이제 그림을 배웠던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장애를 가진 친구인데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고3 때 사진이었고요. 현재는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굴러라 구름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활동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장애 아이들이 언제나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리고 언제나 불쌍하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 싶었고요. 이분들이 가진 공통점에 관해서도 꼭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분들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 자신을 비장애인이나 건강한 장애인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지나치게 동일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내가 가진 차이를 인정하고 굳이 비장애인과 이제 동일하게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손상으로 인해서 비장애인의 이제 활동 수준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아플 수 있고요. 특히 매우 중요한 아동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못한다라는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특강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머니나 아니면 보건의료인 분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때문에 내 몸을 이해하고 아이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나를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과 이제 연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장애에 대해서 이제 깊이 아는 것을 별로 많이 좋아하지는 않으십니다. 사실 뭐 유쾌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것에 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건강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것을 숨기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건강의 개념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라고 규정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장애의 개념에 관해서 본 것처럼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서 허약하지 않은 상태, 이런 것만이 건강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한 상태를 건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 완전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장애를 낫게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아주 많은 시간을 어떤 물리치료나 수술적인 치료, 이렇게 다양한 활동, 이런 것들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데요. 저는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린 결국엔 사회 안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 불평등에 관해서 또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교육적으로도 배제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차별받지 않는 완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사실 이건 유토피아적인 거고 지금 주제가 장애 아동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장애 아이만 이런 차별을 받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우리 장애 아이만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다거나 이런 생각은 많이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불평등은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어떤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해서 만들어지지만 이러한 요인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 교육적 배제, 사회적 차별로도 생겨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건강 불평등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가진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다른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것이 건강에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교육적 배제에 따른 건강 불평등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의 학교 경험을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어떤 분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현하은 학생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나에게는 운동장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나는 교실에 혼자 앉아서 가만히 칠판을 쳐다보고 있다가 가방을 챙겨서 집에 돌아갔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학교에 다시 데려다 주셨다. 그 이후부터 아빠가 체육 시간에 학교에 와서 교실에 같이 있어주거나 당번일 때는 대신 청소를 해주었다.
아빠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 친구들이 생기지 않았던 것 같다. 나는 수업을 듣다가도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거나 하면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사실 학교에서 체육활동에서 학생들이 이제 배제되는 부분은 아주 많은 이제 인터뷰 자료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보여지는데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이제 체육활동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이 배려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제 굉장히 큰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육 과목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지적인 영역보다 육체적인 부분에 건강한 삶을 위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에 장기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장애 아동 청소년의 건강에도 큰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세션, 이제 마지막 장애인 제3장 아동 청소년 장애인의 교육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교육법이 생긴 이후에 사실 많은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건 정말 큰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70% 이상 특수교육 대상자의 70% 이상이 일반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의미는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고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률은 5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일반 학교의 70%를 공부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진학이 50%가 되는 이유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옮겨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를 그만두고 이탈자로 남게 되는 경우도 이런 비율도 굉장히 여전히 높습니다. 취업 현황을 보면 일반 학교를 졸업한 이제 장애 학생, 여기서 일반 학교는 이제 고등학교를 말하는데요. 취업률은 32.8%입니다. 퍼센테이지만 봤을 때는, 우리가 통합사회로 나아가면서 많이 진보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장애와 관련해서는 숫자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 학생이 실제로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 학교에서 잘 통합되어서 교육받고 있는지,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체육 활동이나 기타 몸을 쓰는 활동이나 아니면 고급 수준의 그런 교육을 받는데 배제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취업 교육은 동일하게 받고 있는지 사실 이런 부분을 알아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수학교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것이 자본주의 생산 관계와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학교 또는 병원, 사회에서 이런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를, 장애인들을 왜 거부하고 있는가 이런 이유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는 사회적 구조와 관행에 의해 손상을 가진 사람에게 부여된 활동의 제한을 나타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와 사실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자본주의의 등장과 굉장히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말에 산업의 발달은 모든 노동자에게 장시간 동안의 표준화된 숙련도, 속도, 강도의 노동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손상을 지닌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기 어려워지게 되고 이들은 사회에서 비생산적인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갖게 되었으며 다양한 사회 활동을 포함한 경제 활동에서 배제되어 갔습니다. 이후에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손상을 지닌 사람들의 의존성에 대한 해법을 의료화해서 찾게 되는데요. 이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풀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수용시설의 한 형태였던 특수학교의 설립을 통해서 이 특수학교를 통해서 아동의 치료에만 더욱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진 시민을 양성하는데 또 미래 복지 비용을 더 낮출 수 있는 올바른 투자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는 사회가 표준이라고 여기는 것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범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고려되고 고쳐야만 하는 것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치료되기 전에는 불필요한 인간이라는 메시지는 손상으로 인한 모든 차이를 비정상으로 간주하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자본주의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으로 인한 낙인의 현상이 장애 아이들의 교육적 배제 그리고 사회적 활동의 제약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장애 아이들이 결국에는 낮은 자존감 그리고 를 갖게 되고 이제 건강까지 이렇게 만드는 이런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한 10분 정도 쉬다가 다음 2부에서는 그렇다면 장애 아이들의 이런 자존감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예, 그 주주희 교수님 강의 굉장히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나 그 뭐 의견이나 있으신 분들 그 마이크 켜시고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덧붙이고 싶으신 거 있으셔도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그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교수님. 그 사실 그 저도 이제 첫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학생들을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가르치면은 우리 전체 사회의 전체 성장이라든지 숲이 제가 알아보니까 숲이 발전하려면은 하나의 나무나 이런 것보다도 다양한 그 생태계가 존재해야지 이게 발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통합교육이나 학생들도 이게 장애 학생들이랑 그 일반 학생들이랑 같이 잘 어울려서 이제 지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장애 학생들에 대한 뭐 돌봄이라든지 뭐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어떤 편인가요, 교수님? 어, 사실 저희가 특수교육법 이제 2007년도에 시작되면서 거의 10년 정도가 지나야 사실 일선 사범학부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에서 장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다 만들어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2017년도에야 이제 교육 과정이 모든 일선 학교에서 다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2022년도 이제 지금에 가서야 장애라는 것이 뭔지 이해하는 선생님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점은 선생님들 자체가 공부는 하셨지만 실제로 같이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그 협의회가 그 교육부랑 그런 그 선생님이나 그 교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교육부에서 뭐 이런 그 교육 과정을 같이 할 만한 그런 그 뭔가 구심점이 있을까요, 혹시? 최근에 교육부에서요, 그래서 장애 아이들과 통합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를 이번 연도에 시작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 어, 특수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장애인의 교육 정도 비교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그 첫 번째 우리 그 회장님 말씀에 따라가지고 이게 그 일방적인 교육보다도 쌍방이 훨씬 더 이게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나 우리 조주 교수님이 강의를 잘해주셔서 질문이 없으신가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제 메일이나 아니면 전화 주셔도 되고요. 네. 또 다음에 저희 공강권 교육 계속 하니까 또 항상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그때도 의견 주시고 그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신 거로 알고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네. 주 수요일 날 다시 뵙고요. 우리 조조 교수님 큰 박수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픈 채팅방에 링크를 보내드렸으니 3주차 교육 만족도 조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